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변호인 선임, 변호인 입회가 꼭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요. 결론은 꼭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PK 변준석 대표입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하는 그 진술도 엄연히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편하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면서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당황해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인이 하는 답변도 무슨 답변을 하는지도 모른 채 진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질문에 부합하지 않는 상이한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사가 느려지게 되고 수사 담당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수사 분위기가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좀 더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당황한 나머지 사람들은 진술을 불리하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해야 될 진술의 하나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유의사항들을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조사받을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주요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 실습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총 10가지 조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잘 듣고 질문에 부합하는 답변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거는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 나머지 그 질문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최대한 상세하게 집중을 기울여서 질문에 부합하는 답변만 하셔야 됩니다. 보통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날에는 내가 내일 무슨 질문을 받게 되지? 어떤 질문을 받게 되지?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하면서 잠도 못 잔다고 합니다. 계속 그런 생각만 하게 되면서 그 다음날 조사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이 실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들을 100% 예상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나머지 정작 조사받은 당일에는 어떤 질문을 들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이런 질문이구나, 이때는 이런 예상 답변을 얘기해야지 라고 했던 준비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질문과는 예상했던 질문과는 다른 질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조사 담당자가 나는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닌데 왜 그런 답변을 하느냐라고 대묻는 경우도 많고 추궁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잘 들으셔야 하고요. 그 질문에 부합하는 답변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잘 들었을 경우에 그 질문이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기준은 총 3가지입니다. 그 진술이 일관성 있는지, 그리고 그 진술이 구체적인지, 그리고 그 진술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본인이 기억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을 해야만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기억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허위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해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는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기억이 나지 않거나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답변할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그때 질문에 대한 사항을 거슬려 봤을 때 사실 기존에 답변한 사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기억이었던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뒤에 다시 조사받을 때 제가 기존에는 이런 진술을 했지만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니 이렇습니다 라고 진술할 경우에는 그 진술을 번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그럴 경우에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좀 더 내려가는 양상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생각해보고 기억이 나면 그때 추후에 제대로 진술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확보된 서류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제시했을 때 그 진술이나 서류가 본인이 전혀 보지 못한 사항일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 처음 보는 서류인데요, 처음 듣는 진술인데요,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보고 그 뒤에 추후에 조사받을 때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의 취지가 주관적인 의견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묻는지에 대해서 구분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분들에게 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엄연히 사실관계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해보라 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의견에 대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검찰, 법원의 법리 판단 내용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의견을 묻는 경우는 좀 더 편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자백에 부합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지요? 혐의 인정 여부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지 피조사자가 판단하거나 진술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묻는 것에 대해서만 기억에 기초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답변을 하는 방법은 두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즉,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시고 그 결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뒤에 얘기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너무 억울한 나머지 본인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배경 경위부터 한참을 상세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사 담당자는 도대체 피조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주의 깊게 듣게 되지만 그 결론을 추론하기 위해서 본인이 정작 얘기하고 싶은 거를 잘 안 듣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질문에 대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예라면 그 예를 답변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을 하시고, 이 아니요라면 아니요라고 답을 한 그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십니다. 일곱 번째, 수사기관이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 질문, 복문의 형식으로 여러 메시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각각 메시지에 대해서 분리해서 답변을 하시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관님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분리해서 질문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복문 형식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뭉뚱그려가지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진술할 경우에는 본인이 정작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복문 형식으로 메시지를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관님 하나씩 분리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라고 하거나, 잘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메시지별로 구분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행위 당시의 시점과 행위 이후 조사를 받을 당시의 시점을 구분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본인은 정작 그거라는 상황에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뒤에 고소고발을 당했고 그 고소고발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 헤아려서 거슬려 보고 다른 주변인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그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수사 담당자가 당신은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저는 잘 압니다 라고 답을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그 알았던 시점을 사건 당시에 알았던 것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행위할 당시에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뒤에 한번 알아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본인에게 아주 유리하십니다. 아홉 번째, 여러분이 수의 조사를 받아요. 그 과정에서 기존의 조사를 받은 것과는 다른 진술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진술을 번복을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답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왜 진술을 번복을 하나요? 당신 진술 믿기 어렵습니다 라고 당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이런 진술을 했었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이랬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진술이 바뀌었냐면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잘못 진술했습니다 라는 부연 설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열 번째, 조사를 모두 다 마쳤어요. 그러면 수사 담당자는 여러분들에게 조사 내용이 담긴 조서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꼭 수사 담당자가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 적혀 있는지, 본인이 한 답변과 똑같은 내용의 답변이 적혀 있는지를 세세하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추후에 검찰에서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진술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 것은 조서입니다. 조서 내용에 본인이 한 말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을 경우에 그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결국 불리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추후에 판사님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말을 안 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라고 답변할 경우에 판사님은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피고인 당신은 조서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설명 날인했다라는 취지로 인정을 하고 설명 날인을 왜 하셨어요? 라고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제대로 못 봤어요 라고 답변을 할지언정 그 답변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조서 내용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변호인 선임, 변호인 입회가 꼭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요. 결론은 꼭 필요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조사 시의 유의사항 총 10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 조서 확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사자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본인이 어떤 질문을 듣는지, 본인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해서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조사를 알고 있는 탈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조서 내용을 확인할 때는 정말 힘든 나머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쑥 넘어가고 서면 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선임된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하나씩 했던 질문들, 답변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한 후에 조서 내용을 꼼꼼히 다 확인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는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실 유의사항에 대해서 총 10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